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 밤 11시입니다. 꽤 늦은 시간이기는 해도 주변이 가장 조용할 때라 저는 대체로 이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직장이나 집안일에서 완전히 퇴근한 시간이기도 해서 한결 마음도 편안하고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마음이 편하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폭신한 침대에 누웠을 때? 아니면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고 소파에 앉았을 때? 아니, 누웠을 땐가요? 그런데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의외의 편안한 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에요. 영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 가운데 상당수가 육아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혼자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가장 확실한 자유의 공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작고 소중한 쉼의 시간에 곁에 두면 참 좋을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미래북에서 펴낸 이안 백의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화장실 옆 마음 인문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5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마주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도박과 중독, 우울과 불안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들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인문학적 통찰을 기록해왔다고 합니다. 2024년 여름 진료를 잠시 쉬며 연재하기 시작한 신문 칼럼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고요. 일상에서 흔히 겪지만 정작 속 시원히 정리되지 않던 마음의 문제들을 짧고 명료한 글로 풀어낸 칼럼들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그 기록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소비와 선택, 비교와 열등감 같은 일상 심리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존감, 분노, 불안, 관계 같은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고 인간다움, 상식,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인문학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전문가의 설명이지만 의학용어나 어려운 개념보다는 신문 칼럼처럼 담백하고 압축된 문장으로 쓰여 있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독해야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잠시 멈추는 시간에 곁에 두기 좋은 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이 책이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읽는 이가 이런 시선도 있구나 하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고요.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얻게 되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이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오롯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고른 화장실 옆 마음 인문학의 본문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학습된 무력감. 무력감은 진짜로 학습되는가? 인간은 슬픔, 공포, 분노, 지루함, 우울 같은 감정을 모두 싫어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이다. 불안은 이후에 느끼는 모든 감정을 증폭시켜 더욱 크게 다가오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더 강하게 느낄까? 무엇보다도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더 큰 불안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는 또 다른 차원의 통제가 더 안 되는 감정이 있다. 그게 바로 무력감이다. 왜 그럴까? 무력감은 불안을 넘어 완전히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무력감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발생한다. 사전에서 무력감을 찾아보면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이라고 나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실험을 통해 무기력이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명명했다.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회피하거나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렇다면 무력감이 실제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었을까?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력감 실험은 개를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는 개에게 가해야 하는 쇼크 그 자체보다 그것이 통제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들은 3그룹으로 나뉘었다. 먼저 그룹 A는 전기 충격을 받을 때 버튼을 누르면 충격이 멈춘다. 즉, 쇼크를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룹 B는 버튼이 있지만 아무리 눌러도 충격을 멈출 수 없는 쇼크를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룹 C는 전기 충격 자체를 하지 않아 아예 쇼크를 통제할 필요가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2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그룹의 개들이 벽을 넘어 건너편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쇼크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그룹 A와 C는 장애물을 넘어서 도망쳤다. 하지만 그룹 B는 달랐다. 충격을 피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실험자들이 전기 충격을 꺼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했다. 결국 그룹 B의 개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경험을 학습했고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행동을 포기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인간도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행동하지 않게 된다. 왜 무력감은 학습되는가? 무엇보다도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한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신념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다음엔 다르게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기력을 학습한다. 셀리그먼은 무력감이 신념이 되는 과정에는 영속성, 전반성, 개인화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했다. 먼저 영속성은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를 거쳐 나는 영원히 무능할 거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전반성은 이 시험은 어려웠지만 다른 과목은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에서 나는 모든 면에서 무능력해로 된다. 그리고 개인화는 이건 환경 관련 문제였어가 아니라 나는 원래 능력이 부족해로 돌아와 모든 게 내 잘못이야로 바뀐다. 이처럼 무력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다라는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무력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리고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먼저 통제감을 회복해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작게라도 성공하면 기분이 달라질 거야처럼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도해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신념을 버려라. 나는 무능하다가 아니라 이건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다음번엔 다르게 해볼 수 있다. 나는 원래 안 돼가 아니라 이 환경이 문제였을 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움직이고 행동하라. 무력감은 가만히 있을수록 더 심해진다.
책 한 페이지 읽기, 5분간 운동하기, 짧은 산책하기 같은 작은 행동부터 해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함께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피하려 한다고 했다. 즉, 무력감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학파 철학자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에 져서 명상록에서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다. 당신이 무력감을 느낀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많은 연구와 실험이 증명하듯 무력감은 실제로 학습된다. 하지만 한 번 학습되었다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라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그것을 통해 작은 성공 경험을 쌓고 해석 방식을 바꾸면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다. 무력감은 결국 통제감을 되찾는 과정에서 극복된다. 그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말자. 장자의 무용지용. 우리는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어느 날 장자는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걸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나무꾼은 그 나무가 뒤틀려서 목재로 쓰기 적합하지 않아서 베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자는 이를 보고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라서 오히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즉, 나무는 쓸모없어 보여서 생존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능률과 성과를 강조하며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실용적 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흔히 직업이나 연봉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친구나 가족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연결해 바라본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은 쉽게 져버린다. 그러나 이런 쓸모 중심의 사고는 인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장자의 이야기처럼 어떤 나무는 쓸모없어서 베이지 않고 남아있었지만 바로 그 덕분에 오래 살아남아 그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장자는 이를 통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라는 역사를 강조한다. 또한 쓸모를 잃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장자의 가르침대로 완벽한 쓸모는 오히려 구속이 된다. 쓸모 있는 나무는 결국 베어서 사라지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오히려 더 오래 남아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깊은 산속에서의 고요한 산책, 바쁜 하루 속 짧은 멍때리기 같은 것들은 즉각적인 생산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자신의 저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이란 하나의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과 공간을 잇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몰입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이며 외부의 압력이나 실용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집중할 때 얻는 자유로운 상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그 순간의 경험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무용지용과 몰입은 실용성을 벗어난 자유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단순한 그림 그리기나 산책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활동이 오히려 사람을 몰입 상태로 이끌기도 한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을 때처럼 몰입의 순간에는 실용성과 결과를 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장자가 무용지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쓸모없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시간, 활동,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삶의 균형과 깊이를 만들어낸다. 둘째, 진정한 가치는 자유에 있다. 쓸모에 집착하는 삶은 자유를 잃고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다. 셋째, 너 자신을 쓸모로 정의하지 말라. 인간은 단순히 쓸모 이상의 존재이며 쓸모로 환산될 수 없는 존재이며 쓸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결국 무용지용의 핵심은 쓸모에 대한 쓸모 없음의 가치다. 이제부터라도 쓸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조급해하지 말고 결과와 무관한 행동이나 사물에도 편견 없는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해보자. 행복의 역설. 행복을 추구하면 더 행복해지는가? 행복은 추구하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저절로 따라온다. 빅터 프랭클.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나는 행복해져야만 해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행복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타인의 삶과 비교를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셜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이상적인 행복의 이미지를 제시하며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한 행복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삶의 자연스러운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고통과 성취가 공존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아이리스 마우스는 행복 추구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2주간의 일일 일기 연구에서 그녀와 동료들은 사람들에게 하루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과 외로움을 느낀 정도를 기록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스는 행복을 집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고 실제 행복감이 낮았다라고 밝히며 이는 행복을 수단화할 때 현재의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행복을 좇을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걸까? 첫째, 과도한 행복 추구에 따른 역효과로 볼 수 있다. 행복을 지나치게 목표화하면 매 순간 내가 지금 행복한가를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경험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핍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이상과 현실의 격차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현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목표를 이루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지만 목표 달성 후 오히려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내적 행복과 외적 행복의 갈등으로 돈, 지위, 물질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내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관계, 자기 성찰과 같은 내면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간과하기 쉽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그에 져서 긍정의 심리학에서 셀리그먼의 퍼마 모델을 제시하며 행복을 5가지 요소로 설명했다.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감정, 의미 있는 활동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몰입,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하는 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뜻하는 의미, 목표 달성에서 오는 만족감을 말하는 성취를 말하며
셀리그먼은 행복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 첫 번째는 행복보다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행복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타인을 돕는 등 의미 있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를 즐기기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순간순간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연결로 행복은 개인적인 성취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깊이 있는 대화, 친밀한 관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네 번째는 성장에 초점 맞추기다. 실패나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의미 있는 행복은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며 타인과 연결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행복의 역설을 이해하면 행복을 목표로 삼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행복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란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사전에서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격려나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힘내라는 말도 위로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사용되곤 한다. 반면 힘들지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힘을 가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힘내라고 말할까? 가장 큰 이유는 위로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공감의 언어를 학습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힘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파이팅처럼 익숙하고 간단한 표현이라 자주 사용되지만 진정한 위로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과 불편함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힘내라는 말로 빠르게 위로하려 한다. 게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를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힘내라는 말로 상대방이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위로는 공감과 인정이다. 힘내라는 말 대신 힘들지? 라고 묻는 것이 더 위로가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위로는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위로는 판단 없이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충고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조언을,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을 원하는 식으로 사람마다 원하는 위로의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힘내 대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겠다. 처럼 공감을 담은 표현이 효과적이다. 또한 내가 옆에 있을게. 말하고 싶을 때 말해줘.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네. 너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표현도 도움이 된다.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 형식적인 위로보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더 큰 힘을 줄 수 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중요하다. 직접적인 도움보다 오히려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로다. 위로란 상대방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함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라는 질문이 더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까지 이한백의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화장실 옆 마음인문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이겠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늘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셨던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지금도 변함없이 힐링필드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종종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더 나아져야 할 것 같고 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의 숨소리는 잊은 채 조급해지기 쉬운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올 새해에는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인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힐링필드는 올 한 해도 구독자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